자, 전해드린 대로 부산에서 일가족 3명이 화재를 피해를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사고 자체도 좀 아프지만 피해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각별한 사연이 뭔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예. 그 어린 아들은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예.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꼭 껴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예. 외할머니가 베트남 분이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시장에 있는 인근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그 과일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외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돌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화를 당했는데 더군다나 이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위 여러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드린다거나 그런 선행을 또 베푼 그러한 그 부부여가지고 더욱더 안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들이 불길을 피해서 베란다로 대피를 했고 매달렸다가 네. 추락해서 참변을 당한 건데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었던 건가요? 이 경량 칸막이 제도가 있죠. 이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이 얇은 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화재 등의 긴급 상황에서 발로 차기만 해도 그 부분이 무너져서 옆집으로 피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입된 게 92년도 7월인데요. 예. 이 아파트의 준공 시점은 92년 2월입니다. 준공이 92년도이기 때문에 80년도부터 이 아파트의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입법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경량판이 이 아파트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냐면 2016년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일가족 3명이 이 경량판을 부수고 옆집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노후된 아파트들의 베란다 대피 시설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해당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2014년에 부산 소방본부가 전수 결과를 해봤더니 조사를 네. 해봤더니 그 결과 당시에 그 부산의 아파트 단지가 3,445단지가 있었는데 예.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819개 단지만이 제대로 된 그런 피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아쉬움도 좀 듭니다. 베란다에 매달렸던 가족들이 떨어질 당시에 밑에 에어 매트가 좀 맞아요. 설치가 돼 네. 있었으면 이렇게 참변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좀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예. 소방차가 네.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좀 곤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예. 또 야외에 이제 주차가 빼곡하게 돼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신속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혹시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네. 부족했던 것 아닌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 또 발생을 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생전에 어떤 일을 도대체 당했던 건지 정혁진 변호사님. 이분이 이제 1학년 담임을 맡으셨대요. 네. 그런데 그 맡은 학생들 중에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저희 때야 그런 학생들 언제나 어디서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가 이 선생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경찰에다 고소까지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예. 만약에 그런 아이들 가만히 두고 있으면 또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을 뭐 괴롭히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학부모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 교원 지위 향상법이라고 있어요. 그 네. 법에 따르면 19조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인데 이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우울증도 좀 많이 심해졌다고 하고 예. 그러다가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사가 직접 쓴 기록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 악성 성격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교사가 보호되는 그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네. 아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다 뭐다 해서 매뉴얼이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이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열리진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지 어떤 구체적인 루트로 요청이 있었는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이 아이의 훈육이 너무나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또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자 이 부분을 더 교사가 문제 삼았거든요. 아이를 어허. 망신 줬다, 어떻게 했다,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혼을 낸 부분이 아동학대다. 이런 걸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육 현장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네.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셨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도 있네요. 한 아동단체의 경우에 숨진 교사에 대해서 정서학대를 했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서 해당 단체를 향한 이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 서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교사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보호단체에서 보호기관에서 정서학대가 있었다는 식으로 판단해서 네. 경찰서에다가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제대로 교육 현장도 모르면서 이거야말로 탁상 행정같이 그렇게 그냥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 판단하는 것이 예.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억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기관이 그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무려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학년 때 자신의 아이를 담임했던 선생님에 대해서 이 1학년 교과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예. 우리 아이가 상급 학년에 네. 진학을 했는데 그 교실에 같은 층에 이 선생님 교무실이 있다. 바꿔달라. 이거는 악성 민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를 인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돼 있는데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선생님에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혹시 협박성 언사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해악을 고지하는 거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등등도 이 판례에서는 협박죄로 의율하고 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상세하게 이 부분 수사로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확인된 거 아니고 조사 중에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용만 보면은 이거 악성 민원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해 학부모들에게는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수사는 진짜 필요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협박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들이 무서워가지고 근처에는 마트도 못 다니고 이렇게 삥 둘러다니고 예. 그랬다는 기사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무고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내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예. 학부모도 뭐 네 명 최소한 4명에서 한 8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집단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라고 하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일진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을 보니까 뭐 수사 결과 제대로 밝혀지겠지만 이거는 학부모들이 일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우리 교육원 현장이 어렵구나 그 선생님들이 참 쉽지 않으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재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좀 공개가 돼서 사업장으로 알려진
점포 앞에 음식물이 뿌려져 있거나 비난 내용의 쪽지들도 네. 도배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문제 제기하고 싶은 심정은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네.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업장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쪽지를 붙인달지 어떤 겁박성 언사를 도달하게끔 한달지 하는 게 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또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